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준 아저씨가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인공지능 분야인데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제가 예,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쭉 그 흐름을 따라오면서 지식 마이닝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서 어, 나름 이론적인 접근보다는 큰 흐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엉클준이 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엉클준이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오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인공지능이 워낙 또 현재 빅테크 전 세계 빅테크 기업의 어, 큰 투자 분야로 어쨌든 어, 설정되어지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되어지고 있죠. 중국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또 현재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인공지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인공지능 예, 개발해야 되냐? 예, 그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를 안 나눌게요. 일단은 인공지능을 어, 개발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인공지능의 개발 방법이 예, 엉클준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또 화두를 던지는 건 엉클준도 그렇게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 인공지능 분야를 거의 100년 가까이 되어 관련하는 인공지능 분야를 모두를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 20년, 30년, 길게는 30년 그 정도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은데요. 이제 주로 최근 인공지능 10년 사이 안쪽에 그런 개발론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큰 사건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 개발이 또 투자가 많이 되어지고 뭔가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연구 실적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엉클준이 현재 10년 안에 이 인공지능이 예, 상당히 어떻게 뭐 점프를 했어요. 그 전보다 왜 그렇게 됐는지 원인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컴퓨팅 파워가 아, 컴퓨팅 파워가 증가가 됐습니다. 과거 아,
10년 이전, 20년 이전 예, 어, 컴퓨터가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은 GPU도 없고 그럴 때 예, 예, 보다는 컴퓨터 파워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예, 컴퓨터 파워 컴퓨터 파워 컴퓨터 파워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컴퓨터 파워가 높아지고 컴퓨터 파워가 높아지고 빅데이터가 나타나고 이렇게 됨으로써 최근 10년 사이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인공지능 개발이 방향이 달라지게 됐어요. 크게는 제가 생각하는 큰 현재 그런 현재와 과거의 또 개발 방식이 달라지게 된 이유 이렇게 컴퓨터 파워와 빅데이터 좋습니다. 예전 과거 과거를 하죠. 빅데이터도 없고 GPU도 없고 컴퓨터 파워도 없는 그 시절 현재 뭐 1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년 최근이니까 10년 안 10년 안 과거 컴퓨터 파워 빅데이터 컴퓨터 파워에서는 과거에는 CPU 위주의 컴퓨팅 상황이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GPU 또는 NPU CPU가 쓰이고 GPU, NPU가 쓰이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CPU의 특징은 복잡하고
복잡한 계산을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예, 예. 직렬로 할까요? 직렬로. 빠르게. 예. 하나씩 하나씩 예, 명령어 또는 펑션 하나씩 하나씩 예, 복잡한 명령을 예, 상대적인 거죠. GPU보다 예, 상대적으로 복잡한 명령을 하나씩 하나씩 순서대로 예, 처리를 합니다. 여기는 예, 단순한 명령을 병렬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게 GPU가 그래픽 카드에 아주 CPU보다 훨씬 더 많은 아, 아, 그래픽 카드에 엄청난 수의 GPU와 고성능 메모리 HBM 이 함께 작동하면서 예, GPU가 개수가 아주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GPU를 돌리긴 돌리는데 CPU보다는 단순합니다. CPU는 보통 이렇게 보드에 물리적으로는 하는데 안에 코어가 이렇게 나눠지죠. 4개, 뭐 8개, 6개, 8개 쭉쭉 이렇게 나눠지죠. 메모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HBM DDR 메모리 슬롯에 이렇게 장착이 되죠. DDR 메모리 CPU 여기 또 그래픽 카드가 꽂히겠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냥 CPU 안에 또 그래픽 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칩셋들이 있죠. I/O 패널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아주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컴퓨터 성능에 의해서 그리고 데이터도 부실했어요. 그렇게 많이 쌓이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데이터,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아니고 적은 데이터, 데이터를 가공해야지 정보가 되죠. 정보를 가공해야지 지식이 되고 데이터에서 정보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정제 과정이죠. 술을 정류시키는 그런 예, 예, 이런 과정이 정보 처리 과정이 있는데요. 작은 데이터, 데이터가 작아요.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일단 빅데이터가 아니었고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낮은 예, 컴퓨팅 성능을 가지고 예, 과거에는 예, AI를 구현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때는 뭐 이때 보면 시대적인 한계였죠. 그래서 적은 데이터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보면 예, 데이터가 작은 데이터가 있다 하면 알고리즘 예, 알고리즘이 중요했어요. 아주 작은 데이터를 예, 잘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중요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게임 쪽에서는 보면 finite state machine 이런 것도 있었고 길찾기 알고리즘 길찾기 알고리즘 뭐 A 스타 뭐 이런 게 있었죠. A 스타 사실 예, 게임계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그 전부터 30년 정도 됐겠다. 90년대 나오는 게임들도 아주 단순한 그런 AI들이 적용됐죠. 게임 쪽에서 보면 뭐 NPC라든지 주로 NPC가 이런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가지고 아, 사람이 아닌 그런 컴퓨터가 작동시키는 간단한 게임 내 AI를 구현을 했었죠. 음,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 에, 유닛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유닛을 선택하고 탁 이동 지점을 선택하게 되면 이런 길찾기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 예, 게임에서 예, 유닛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예, 예, 실제로 게임 속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다양한 또 게임 이외의 그런 분야에서도 약 인공지능 그런 차원에서 많이 예, 예, 약 인공지능 많이 또 이런 알고리즘들이 쓰였습니다. 예, 뭐 컨볼루션이라든지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들도 많이 쓰였죠. 약 인공지능은 특정 분야에서의 그런 지능이죠. 음성 인식이라든지 영상 내에서 문자 인식이라든지 예, 보통 그런 거 맞죠. 카메라 찍으면 그런 차의 그 과속 차량
카메라 같은 데 보면 그런 넘버를 인식해서 그런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 문자 인식할 수 있는, 그리고 DSP, 디지털 프로세싱, 디지털 시퀀스 프로세싱, 그런 디지털 그런 신호를, 음성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약한 그런 적은 데이터, 약한 컴퓨팅 파워들을 많이 커버를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게 여기서는 함수, 수학적으로 어떤 미리 설정된 함수, 그러니까 룰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아니, 수학적인 그런 공식, 그런 함수들이, 중요 함수들이 미리 어떻게 보면 연역적으로 결론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함수, 인간의 그런 연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시스템 개의 그런 함수가 미리 만들어져 있었어요. 추, 그, 이쪽에 가면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예, 예, 여기는 이 함수는 준비된 함수예요. 미리. 사람이 어느 정도 수학에서 미분, 적분 같은 걸 활용해서 그런 변화율 그런 걸 활용해서 함수를, 공식을 미리 제공이 되어지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큰 틀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 이런 걸 적절히 활용해서 다음 AI가 결론을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론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함수, 엄밀하게 미리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을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깔끔이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미리 함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식은 미리 함수를 만들어 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논문, 이런 페이퍼, 이런 연구가 인간 차원에서 미리 선행이 돼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사 학습으로 통해서 교사 학습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교사 학습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교사의 역할이 AI 처리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작은 데이터 그것을 또 효율적으로 잘 쓰기 위한 알고리즘의 복잡도. 예. 그러니까 CPU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리 또 함수를 준비해 두어서 교사 학습의 비중이 높은 거죠. 예, 이걸 깔끔히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예. 깔끔하니까 깔끔이죠. 사실 전통적인 학자들은 이런 깔끔한 방식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수학을 아주 아름답게 보잖아요. 예. 미리 함수가 나와 있는 상황이면 그 함수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리스펙트도 있고 깔끔합니다. 예. 상당히 과거의 그런 AI 연구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흘렀어. 예. 컴퓨팅 파워도 높아지고 예. 빅데이터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수학적인 이런 이론적인 차원을 넘어선 예, 예, 이 함수를 미리 만들어 두기 위해서는 예, 예, 그런 수학적인 엄밀해를 구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제한적인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그 변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얼 월드의 그런 걸 다 추론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방식이었던 거죠. 이 함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연역적인 방법, 답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함수를 미리 뽑아놨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세상의 일은 엄밀해보다는 확률 통계적으로 예, 예, 일어나는 게 일이 많습니다. 예. 여기서는 최근 현재 10년 내에서는 좀 다른 변화가 있었던 거죠. GPU, NPU 단순한 병렬 처리 아주 빠르게 단순하게 동시에 여러 개의 그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 이런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특정 엄밀해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지 하는 그런 기존의 그런 통제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AI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최근에 자연어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지식을 인터넷에 있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지금 보면 여기 교사학습 미리 만들어진 함수 그리고 이렇게 룰 베이스로 알고리즘 이런 작은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던 과거 방식과 달리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때려 넣는 거죠. 그냥 때려 넣고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은
주로 인공지능에 있어서 멀티레이어 의 그런 우리 뇌의 그런 뇌세포를 모사한 그런 퍼셉트론이라는 그 활용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걸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멀티레이어 각각의 레이어 하나하나가 사실 여기 미리 만들어진 함수가 되는 건데 그 멀티레이어에 쓰이는 퍼셉트론 하나하나가 이런 기존의 함수 처리할 수 있었던 선형 함수 엄밀해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주 여러 개의 그런 레이어를 이루면서 아주 복잡한 문제를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복잡한 확률 통계적인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확률 통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이런 걸 처리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과거에는 선형적인 그런 엄밀해를 가지고 미리 만들어진 그런 함수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복잡한 CPU에서 그런 처리를 했지만 뭔가 이제 MLP라는 이런 인공지능 처리 방식 이 MLP는 또 요새 나오는 트랜스포머 이런 알고리즘에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확실히 확률 통계가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빅데이터 다양한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복잡한 MLP 구조 아주 많은 함수들을 가지는 그런 행렬을 함수들에 어떻게 보면 변수들을 가지는 행렬 형태의 그런 수치적인 계산으로 이 MLP를 묘사하는데요. 이런 행렬이 아주 크게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차원을 또 이 행렬의 차원을 여러 개로 이걸 실질적으로는 선형 함수들의 변수들 뭐 식으로 말하면 y는 y보다는 만약 변수가 두 개다 y가 결과값이다 그러면 y는 x1 변수가 x1 x2다 그러면 w1 x1 플러스 w2 x2 플러스 바이어스
이런 게 있다면, 요는 x1, x2는 변수라 그러면 이 변수는 입력값이 되는 거죠. 입력값. 입력. 입력이 어떤 값이 들어오는가. 예, 예. x1, x2는 입력이 되는 거죠. 예, 이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리고 어, 뭐 여기는 뭐 하나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요거 입력이 되고 요 행렬이 어떻게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행렬에 각각의 행렬 들어가 있는 게 W1, W2B 뭐 이런 게 되겠죠. 예. 요거는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라는 거죠. 파라미터. 예. 예. 파라미터가 됩니다. 빅데이터의 데이터의 분포를 리니어 알제브라 이런 좌표를 가지는 뭐 3차원이 2차원일 수 있고 1차원일 수 있고 차원이 있을 거잖아요. 예. y에 x1, x2 이건 3차원이죠. 이런 여기서 어떤 형태의 그런 데이터 분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입력이에요. 데이터 x1, x2 그리고 결과값이 y가 되는 거고 그런 이런 파라미터와 입력의 계산 결과값 이 결과값을 기준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계산이 우리 여기 GPU 안에서 사실 이 계산은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에요. 곱셈, 덧셈이죠. 곱셈, 덧셈. 아주 단순한 행렬, 곱셈, 덧셈 이기 때문에 그걸 아주 파라미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아주 많은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동시에 학습할 때라든지 추론할 때 쓰이기 때문에 GPU가 동시 병렬 단순한 계산 단수는 계산이 단순하다는 거고요. 곱하기 뭐 더하기 뭐 이 정도 수준이죠. 예.
그리고 병렬은 속도죠. 속도. 계산 속도를 높이는 거죠. 이 계산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거죠. 직렬 방식, 뭐 한 앞에 거 처리하고 그 다음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보다 병렬로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의 처리 계산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U의 어떻게 보면 발전이 현재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MLP, 이 파운데이션을 완성할 수 있는 학습 과정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다양한 또 파인 튜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학습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재 이런 AI에서는 AI 개발에서는 이렇게 예전에 깔끔히 방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죠. 지저분합니다. 이걸 보통 지저분이 방식이라고도 또 하더라고요. 인터넷 지식 검색을 해보면 지저분한 방식, 지저분이 방식. 하지만 지저분하지만 사실 여기 깔끔한 방식보다는 더 현실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적인 부분을 해결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냐? 기존에 뭐 이렇게 음성, 문자 이런 것들을 기존의 방식으로 수식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함수를 가지고 하는 방식보다 어쨌든 현재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저분한 방식이지만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음성 인식이라든지 문자 인식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 더 성능이 또는 평가가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이 아주 복잡한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 구조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이건 확률 통계적인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설명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저분이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과거에 이런 깔끔이 방식, 깔끔이 방식의 제한적, 이 깔끔이 방식은 제한적이고 약 제한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함수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수가 한 개인 것보다는 함수가 아주 많은 그런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케이스를 분류 문제라든지 패턴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함수가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어떻게 보면 제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과거에 그런 AI가 쓰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예. 실험적, 제한적, 실험적 공간,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재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트랜스포머라든지 이런 AI 학습 그리고 추론, 이 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적이죠. 예.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수준의 복잡한 자연 현상을 시뮬레이션, 요즘 말하는 디지털 트윈, DT 뭐 이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과 좀 더 유사한 그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변수가 아주 많잖아요. 변수가 많아요. 예, 하지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습 과정에서 많은 그 데이터들을 분류를 잘 할 수가 있고 컴퓨팅 파워를 빨리 돌릴 수 있는 GPU, NPU가 생김으로써 짧은 시간에 그런 학습 과정과 추론 과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예. 여기서는 약 인공지능이 가능했다면 여기는 강인공지능, 예.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인공지능을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걸 추구하죠. 예. 그만큼 과거의 이런 깔끔이 방식보다 성능이 잘 나오니까 이제 현실에서 변수가 많은 그런 확률 통계적으로 해석 가능한 그런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가 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런 빅데이터와 하드웨어의 발전, 이게 현재의 AI 개발 방법론을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어떻게 보면 뭔가 느낌상으로 보면 여기 물리학계에서 여기는 고전 물리라 그러면 뭐 이 정도 차이는 아니지만 고전적인 방법의 고전 물리라고 본다면 이쪽은 양자 물리 뭐 그런 확률적인 이론, 확률 통계를 활용한 그런 AI를 구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전적인 이 방법들이 사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MLP 이 퍼셉트론 하나하나가 계산해내는 이런 하나하나가 여러 개의 이런 미리
만들어진 함수처럼 은 아니지만, 예, 이 여러 개의 함수들이 필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여기는 아주 연구를 오래 한, 예, 연구를 아주 오래 해서, 예, 아주 복잡한 함수를 만들는 그런 식이 있는 거고요. 예. 그 논문에서 나올 만한 그런 복잡한 식이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복잡한 식이었고 단순 행렬 연산입니다. 그 행렬 연산에서 이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중치 파라메타라든지 입력 변수들에 의해서 그 결과값이 나오면 그게 다시 되먹임 되고 그러면서 웨이트가 조절이 되고 사실 이런 부분이 기존의 이런 방식에서 미리 만들어진 그런 연역적인 방법에 나오는 이 함수로 표현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블랙박스라고도 그래요. 예, 블랙박스. 깔끔하게 설명이 안 돼요. 특징이에요, 여기는. 예. 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MLP 또는 이런 트랜스포머 이런 방식이 이렇게 수식으로 함수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블랙박스처럼 아주 복잡한 하나의 그런 과정으로 그냥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숫자 파라미터 하나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몰라요. 예, 예. 계산하고 결과값을 다시 가지고 이 웨이트를 또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명확한 이런 엄밀한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 알고리즘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꿰뚫는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인식해서 확률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값들이 최종적으로 학습됐을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예. 그만큼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식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파라미터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예. 그걸 이런 뭐 리니어 알제브라 선형 대수에서 이런 공간상에 또 이렇게 개념적으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이런 방식으로 또 실제로 해보니까 음성 인식이라 자연어 인식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인공지능 성능 에서 기존의 깔끔히 방식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개발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 또 만약에 실제로 정말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뭐 GPU, NPU는 어떻게 보면 CPU랑 구조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실리콘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CPU도 반도체고 NPU도 반도체고 이진 함수를 쓰잖아요. 이진법을 쓰잖아요. 0101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수식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보면 만약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방식의 AI가 나올 겁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양자 AI가 나올 수 있겠죠. 양자 컴퓨팅 상황에서 이건
아직 그렇게 일반화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예, 이진 반도체를 활용한 성능을 높인 현재의 방법도 양자 컴퓨팅 시대에서는 또 다른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현재에서는 어쨌든 이런 빅데이터를 잘 활용한 학습, 지저분위 방식이 확률 통계 이런 방식이 더 성능이 잘 나오고 있다. 그걸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블랙박스처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결과가 테스트를 더 만족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가지고 뭔가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뭔가 병렬 처리에 의한 단순 계산의 병렬 처리에 의한 그런 학습과 추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거죠. 추론이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어쨌든 흑묘, 백묘 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뭐 잘 나오는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또 몰리게 되고 눈길이 가게 되고 자원이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거 방식이 꼭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 깔끔하게 설명되어 줄 수 있는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약 인공지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어떻게 보면 AGI로 가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일반 인공지능, 강인공지능, 다른 말로 말하면 AGI라고도 말을 하죠.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면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 현실을 컴퓨팅하는 거잖아요. 시뮬레이션, 이진 가상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양자 AI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컴퓨팅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엄청나게 또 현재보다 더 다른 차원의 또 그런 AI가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지정문화 방식은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해요. 그런 연구자 기존에 이런 기존 강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컨볼루션 그걸 활용한 기존 강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MLP를 만들어서 블랙박스 형식의 이런 지저분위 방식을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라고도 어떻게 말하면서 상당히 나름 또 기존의 이런 깔끔한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는 과거의 것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또 새로운 또 방법을 또 추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맞긴 맞는데 이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확률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100% 확률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100% 확률이라는 것은 예, 불가능하죠. 예. 99%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100%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부분은 예, 그 나머지 1%에서 예,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예, 어떻게 보면 ASI 예,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예,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 슈퍼 인텔리전트 하기 전에 AGI를 해야 되는데 이 AGI도 사실은 예, 인간과 똑같은 100% 똑같은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100% 같은 인간과 같은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 인간은 예, 인간은 유기물이잖아요. 인간은 유기물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AG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컴퓨터라는 이 한계, 기계라는 한계, 반도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이지는 않은 거죠. AI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공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자 쪽으로 가더라도 이 아티피셜이라는 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메이저인 인간이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도 인간이 만들 거기 때문에 신이 만든 우리 진짜 인간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도라든지 이런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존의 이런 반도체 컴퓨터와는 또 다른 이진 반도체 컴퓨터와는 또 다른 그런 수준이 수준의 AI가 또 실현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재 AI를 연구하는 이유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알고 어디까지 유효한 기술인지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거지. 뭐 인간을 대체한다든지 인간을 뛰어넘는다든지 일적인 부분에서 잘하는 걸 AI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인간 본연의 그런 기능 그걸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이 AI 기술을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뭐 많은 위기 의식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현재 이런 상황을 너무나 시뮬레이션을 잘하고 어떻게 보면 시험도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치고 IQ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 내가 인공지능에게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 사실 인공지능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어떤 단계냐면
연구 개발 단계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인공지능이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실생활에 쓰이겠죠.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술들은 그것들이 쓰이면서 예, 차츰차츰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예, 뭐 한꺼번에 팍 바뀌는 그런 경우는 예, 저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제가 생각하는 AGI는 예, 예, 세모입니다. 예, 세모고 예, ASI는 어쨌든 예,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간이 좀 똑똑한 그런 일 잘하는 그런 어시스턴트 지금 조력자 그런 기계를 음, 도구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인간 자체를 대체하거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적인 존재로 AI를 발전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계속 더 연구하다 보면 그 AI의 한계가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올 겁니다. 우리 인류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코끼리를 어, 관광 상품으로 바꾸었듯이 또는 자동차의 복잡한 그런 구조를 다 몰라도 차를 잘 타고 다니듯이 그렇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도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AI가 인간을 위협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잘 도울 수 있는 어시스턴트로 AI가 잘 활용되어질 수 있는 수준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뭐 내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도 맡기기 싫은데 내 목줄을 기계에게 맡기고 싶겠어요. 예. 분명히 그런 장치들이 또 생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인간은 그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특히 경감된 우리 미래의 인류들은 또 어떤 또 행복한 활동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막연한 낙관도 위험하고요. 막연한 그런 비관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엉클 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기세요. 한계를 알기 위한 AI 연구 R&D